안녕하십니까. 국어의 정수입니다. 자, 이번에는 교과서 개념학습 두 번째 신경과 그러니까 동일론 하고 중국어 방에 대한 지문을 한번 또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역시 우리가 여기서 뭘 포인트를 잡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문제를 통해서 먼저 포인트를 잡아낼 수 있을 거예요. 자, 1번. 자,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아, 윗글에 대한 이해, 즉 그냥 내용 파악 문제구나. 내용을 잘 파악해라, 그죠? 그래서 특별하게 목적이라기보다는 그냥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잘 파악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2번. 자, 기억에 대한 있습니다. 기억이 있을 거예요. 밑줄이 그어져 있겠죠. 그렇죠? 기호로 나와 있으니까 밑줄이 그어져 있다. 이게 이제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를 계속 제가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호니까 지금 이제 지문 안에 밑줄이 있을 거야. 지문에 밑줄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문맥적 의미를 파악을 해야지. 문맥적 의미라는 것은 바로 앞뒤 읽어서 관련 정보 찾기라는 전략을 써야 되겠군.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뭐냐면 기능주의의 주장, 그 다음에 설의 주장을 정리했대요. 그래서 지금 지문 읽기 전이잖아요. 지문 내용의 기능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 설이라는 인물이 또 등장을 할 거다. 자, 그래서 지금 AB 여기 AB에 들어갈 내용이 무엇이냐 요거를 파악해 보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럼 이제 지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우리 포인트가 뭐예요? 기능주의가 무엇인지 설의 주장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자, 가하고 나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렇죠?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요거는 교과서 개념학습이라 그 문제가 두 개밖에 이렇게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가나가 있으면 한 6문항 정도 나올 텐데 그러면은 가와 관련된 거 3문항, 나와 관련된 거 3문항 이런 식으로 50% 50%씩 나눠져 있어요. 사실 거의. 근데 여기서는 그걸 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유형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지문은 수능하고 연계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배경 지식 차원에서 공부를 좀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문단부터 한번 봅시다. 신경과학의 발달과 함께 등장한 동일론에서는 핵심어가 나왔어요. 동일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죠? 정신 상태를 뇌 상태와 동일하다고 봤다. 그래서 정신 상태, 뇌 상태 동일하다. 그렇죠? 자, 그러나 자, 접속 부사가 또 나왔어요. 그러나라고 하는 거는 앞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어. 자, 동일론을 둘러싸고 다양한 논쟁이 지면서 논쟁이 있었고요. 정신 상태가 물리적으로 다양하게 구현될 수 있다. 즉, 뇌 상태만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이제 비판이 일어나게 됐고 동일론을 부정하고 기능주의를 등장하게 됐다. 자, 여기서 이제 등장 배경을 설명했네요. 그죠? 자, 여기서는 특별하게 어려운 내용이 없습니다. 두 번째 문단. 자, 정신 상태가 물리적으로 다양하게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위에서 나왔죠. 그죠? 여기 부분. 자, 그래서 이제 정신 상태가 물리적으로 다양하게 구현된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 그렇죠? 우리가 막연하단 말이야. 그래서 기능주의에 관련해 이제 기능주의를 핵심어로 또 보내요. 그죠? 이제 관련해서 다음에 상상해 보자.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느끼는 외계인이 있다고 하죠. 외계인이 있어요. 외계인의 몸은 신경세포 대신 수많은 파이프가 관통하고 있으며 전달되는 물의 압력에 의해 어떤 밸브는 열리고 어떤 밸브는 닫히는 방식으로 고통을 느낀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외계인은 뭘 통해서 파이프, 그렇죠? 그리고 그 전달되는 물의 압력, 그래서 이제 밸브를 통해서 고통을 느낀대요. 이번에는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느끼는 로봇이 발명되었다고 상상해보자. 이제 로봇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로봇은 몸 안에 있는 수많은 실리콘 칩과 전선이 작동하여 고통을 느낀다. 그래서 실리콘 칩과 전선이 있대요. 그래서 고통을 느낀대. 자, 외계인이나 로봇은 우리의 정신 상태는 똑같지만 정신 상태는 똑같다. 뭐예요? 고통.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이 고통이라는 거지. 자, 고통을 구하는 물질은 인간의 뇌가 아니다라는 거야.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간의 뇌가 동일론이 틀렸다는 겁니다. 동일론은 뇌의 상태가 동일하다라고 했지만 외계인은 뭐예요? 파이프와 밸브고 로봇은 실리콘칩과 전선이니 고통을 구하는 물질들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 이제 정리를 하네요. 그죠? 정신 상태는 뇌의 상태와 동일하지 않다는 주장이 가능하며 그쵸? 동일론에 대한 비판이죠. 정신 상태는 뇌의 상태와 동일하지 않다. 즉
동일론의 주장을 비판하는 겁니다. 동일론이 옳지 않다는 반론도 가능하다 해서 지금 반론을 하고 있는 거죠. 기능주의는 이제 기능주의가 계속 나옵니다. 기능주의. 동일론의 주장과 달리 정신 상태라는 것이 어떤 물질로 만들어졌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왜요? 밸브일 수도 있고요. 파이프, 밸브일 수도 있고 실리콘 치과 전선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할 수 있으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죠. 왜냐하면 이제 이유를 뒤에서 또 설명할 거예요. 인간이나 앞에 상상에서 나오는 외계인, 로봇 모두 똑같이 고통을 느끼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똑같이 고통을 느낀다. 즉 정신 상태는 같다. 그렇죠? 기능주의에서 정신은 어떤 입력이 들어올 때 어떤 출력을 내보내는 인과적 역할로서 정의된다. 자, 기능주의에서의 정신은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네모치입니다. 그렇죠? 입력이 있으면요. 출력을 내보낸다는 인과적 역할이다라는 거야. 정신이라는 것은. 인과다. 들어오면 나오는 게 있다. 가령 이제 예를 들어줍니다. 고통은 누군가 꼬집으면 입력이죠. 아야라는 소리를 뭉치니까 출력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때 인과적 역할을 하는 것은 인간에게는 뇌신경세포, 로봇에게는 실리콘 칩이다. 즉 전달 물질은 다르다. 그렇죠? 고통을 구현하는 물질은 다르다. 자, 두 번째 문단에서도 뭔가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라는 거. 즉 뭐예요? 기능주의가 동일론을 비판했어요. 뇌 상태 동일하다고? 아니, 동일하지 않아. 그래서 어떤 물질로 만들어졌는지가 중요하지가 않아. 그리고 또 하나, 정신이라는 것은 인과적 역할로 정의가 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단으로 한번 갑시다. 기능주의는 철학의 심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넘어 자 이제 기능주의 계속 이야기하죠. 철학의 심신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했다. 넘어 인공지능 연구를 촉발시켰다. 그리고 인지과학이라는 학문의 정체성을 마련했다. 이런 역사적인 의의가 있다.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목표는 인간과 뇌구조가 똑같은 로봇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구조나 재료는 다르더라도 인간과 똑같이 생각하고 느끼는 로봇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목표, 즉 뭐야? 인간과 똑같이 생각하고 느끼는 로봇, 뇌구조가 똑같은 게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항을 풀어낼 수가 있어요. 1번 문항에서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세 개, 그렇죠? 이렇게 세 개가 가와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가를 먼저 읽고 나서 얘네들에서 답을 찾아주면 됩니다. 먼저 답이 나오면 땡큐, 안 나오면 요 두 가지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문제를 오지선다형에서 삼지선다형과 이지선다형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판단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네들을 안 봐도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가보시면 돼요. 그래서 답이 보여요. 2번입니다. 기능주의는 정신 상태를 구하는 물리적 물질들의 종류 파악하는 거는 아니죠. 어떤 물질이든 상관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아까 우리가 봤던 어디 부분? 요 부분. 그렇죠? 두 번째 문단에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째 줄. 이 부분. 이 부분이 핵심이야. 그렇죠? 근거가 되겠죠. 그래서 답이 보여요, 바로. 그죠? 자, 그럼 이제 나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아, 그리고 요 문항도 기능주의 먼저 풀 수 있죠. 정신은 몸으로 정의된다. 이것도 했잖아요. 그죠? 어디 나와 있어? 정신은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정신은 역할로 정의된다.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기준으로 하나만 판단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편리하다. 이해됐죠? 자, 이제 나로 한번 가봅시다. 나의 이제 첫 번째 문단. 이제 여기서 설이 나올 거예요. 그죠? 바로 여기 딱 보이네. 자, 모국어가 영어이고 중국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폐쇄된 중국어 방에 있다고 가정해보자. 왜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지, 그죠? 물론 이런 쓸데없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뭐 과학도 발전하지만, 그죠? 철학도 발전하고. 저는 사실 우리는 안 궁금해요. 그죠? 네. 그러나 던져줬으니까 봐야죠. 자, 어쨌든
영어를 할 줄 아는데 중국어를 모르는데 중국어 방에 있어요. 이런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 그 방에는 중국어 글자들이 들어있는 상자가 있습니다. 중국어로 된 질문들에 답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규칙들을 담고 있는 영어로 된 규정집이 있습니다. 다행이네. 그죠? 영어로 된 규정집이 있다는 거. 이 규정집의 규칙들은 상자 안에 중국어 글자들을 문장 규칙에 따라 배열하여 문장을 만들게 하여 질문에 답할 수 있게 하는 지침이다. 자, 그러니까 규칙이 있는 거네. 그죠? 이 중국어방에 있는 사람에게 중국어로 된 질문이 주어지면 그는 규정집의 규칙에 따라 중국어로 된 대답을 밖으로 보낸다. 이런 실험을 한 거죠. 밑줄 긋기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문단. 설은 자, 인물 나왔어요. 설의 동그라미. 그렇죠? 자, 이와 같은 가상의 중국어방 사유 실험을 통해 질문을 던진다. 그래서 이제 가상의 중국어방 사유 실험이에요. 그렇죠? 중국어방에 있는 사람은 중국어를 이해한다 말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설은 당연히 이해하지 못한다이다. 설은 중국어방에 있는 사람은 단순히 규칙에 따라 계산적 기능을 수행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내놓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한번 끊을게요. 주장하다 나왔으니까 주장이니까 잘 해야 되겠죠. 뭐예요? 단순한 규칙에 따라 계산적 기능을 수행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뿐이다. 자, 강한 인공지능 역시 이하가 떠본다. 그래서 이제 강한 인공지능이라는 키워드가 또 나왔어요. 강한 인공지능도 뭐야? 규칙에 따라 그냥 계산적 기능을 수행해서 질문 답변을 내놓는다. 그죠? 심리적 차원이나 마음을 계산적 정보 처리 과정으로 보는 관점에서 즉 심리적인 차원 또는 마음도 심리적인 차원이겠죠? 계산적 정보 처리 과정으로 보는 거야. 뭐요? 계산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거. 자, 이것을 가지고는 인공지능을 설은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정했다. 그래서 계산적 처리를 하는 것은 강한 인공지능이에요. 따라서 결론 도출합니다. 강한 인공지능은 잘 짜여진 컴퓨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즉 뭐야? 계산적 기능을 수행하는, 그죠? 계산적 정보 처리 과정을 보여주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다. 자, 설에게 컴퓨터가 계산적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은 중국어방이라는 일가 되었다. 자, 계산적 정보 처리라는 방식과 중국어방은 같대요. 그래서 왜요? 아까 여기서도 지금 강한 인공지능, 그렇죠? 역시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렇죠? 그래서 계산하는 것도 똑같다, 그렇죠? 규정집은 프로그램에 해당하고 중국어 글자가 가득 찬 데이터 베이스에 해당한다. 컴퓨터는 데이터의 모양만 보고 데이터를 1과 0으로만 처리하기 때문에 정확하고 빠르게 처리한다. 서는 이런 점에서 컴퓨터는 기호를 순전히 그 모양 보고 식별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가 뭐 하는 거예요? 기호를 모양만 보고 식별한다. 그렇죠? 세 번째 문단으로 가볼까요? 중국어 방 안에 있는 사람이 중국어를 이해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죠? 같은 거예요. 즉 여기서는 유추처럼은 직유잖아요. 그거는 문학에서. 독서에서는 유추 같은 거지만 학문이 분야가 달라요. 문학이라는 학문 분야와 독서라는 학문 분야. 그래서 우리가 비문학이라 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말이 좀 달리 씁니다. 같지만 자, 컴퓨터도 중국어를 이해한다고 말할 수 없다. 그렇죠? 설에 따르면 문장 규칙은 계속 이제 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문장의 의미를 이야기한 충분 조건이 아니다라는 거야. X 쳐놓고, 그죠? 그러니까 규칙을 안다고 해서 의미를 다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지. 자, 언어를 이해한다는 것은 자, 개념을 또 정의를 내리고 있어. 이해한다는 것은 문장 규칙에 따라 언어 기호와 그 기호가 지닌 의미들을 배열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단순히 배열하는 걸로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 자, 예를 들어 창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바람이 차지 않니? 라는 문장은 창문을 닫으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 의미는 문장 규칙을 사용해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즉 바람이와 차지와 않니와 물음표를 통해서는 창문을 닫으라는 의미를 읽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그죠? 그래서 기호와 의미들을 배열하는 것만으로는 의미 파악이 안 된다. 컴퓨터는 이런 의미를 모를 뿐 아니라 관심도 없다. 네 번째 문단. 자, 인간의 마음을 흉내내고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수단으로 사용된대요. 여기 포인트 뭐요? 수단이요. 수단으로 사용되는 인공지능을 바로 약한 인공지능으로.
인간의 마음을 지닌 인공지능을 강한 인공지능으로 구분했다라는 거야. 중거방 논증은 강한 인공지능 비판을 한 거야. 왜? 중국어 사유방, 그렇죠? 중국어 방의 실험을 봤을 때 그렇게 정보 처리라는 방식은 이해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비판한 거지. 기능주의자는 어떤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요새 또 기능주의자에 조심해야 돼요. 특정 기능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과 같다. 어허, 지금 앞에서 이야기했던 설이 이야기했던 강한 인공지능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렇죠? 프로그램 실행. 저는 이 생각이 강한 인공지능을 하면서 특정 기능의 컴퓨터 프로그램 실행은 중국어방에서 일어나는 일과 같다. 그래서 이 논증은 활발한 논쟁을 불러일으켰고요. 강한 인식의 폭을 넓혀주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 그렇죠? 중국어방에 있는 사람은 이거 때문에 중국어를 이해한다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유추죠. 여기서도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어 방에 있는 사람에 대한 내용이 어디 나와 있어요? 지금 요 부분, 그렇죠? 요 부분부터 두 번째 문단부터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잘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두 번째, 그렇죠? 기능주의와 설의 주장에 대해서 한번 봤습니다.